지역이 이제 식민지 일제강점기 초기에 적막한 마을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30년대에는 그 남촌 미스코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남촌의 거리,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죠. 거기가 홈브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긴자라는 당대 최고의 거리에 가서 이제 브라브라하고 그냥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거를 긴브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남촌의 중심인 혼마치의 혼자를 타서 홈브라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번화했던 그런 거리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용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일본인 거주지의 성립된 사실을 전후로 해서 경성부사의 편찬자들은 남산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던 다양한 모습들을 과거의 기록들을 동원하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외성대 조선 총독관저 자리에는 아까 김원 선생님 말씀에 잠깐 나왔지만 그 자리에는 개국 초에 무학이라는 승려가 녹천정이라는 작은 정자를 세웠다고 전한다라고 하면서 녹천정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때 상현이 지은 용제청화에 이 녹천정의 뒤쪽이 청학동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면서 청학동의 기록을 매우 자세하게 인용을 한다던가, 광해군 때 권희가 펴낸 훈도방 주자동지에는 남산 주변의 풍속과 유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경성부사의 그 일본인 편찬자들에게 남산이라는 공간이 식민자들의 집단 거주지 이상의 어떤 특별한 공간이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거주했다라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자신들의 거주의 기록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식민지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용했고 어떻게 살았는가의 기록까지도 자신의 기억과 합쳐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성부사를 비롯한 식민지 시기 경성에 대한 기록들에서 남산의 과거를 조명하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조선의 문헌과 기록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기 인용한 대목은 외성대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외성대라고 했느냐라면 임진왜란 때 구로다 나가마사라든가 이런 장수들이 진을 쳤기 때문에 여기를 외성대라고 불렀는데, 이 지명의 장명자는 일본인들 자신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성번창기라는 역시나 당시에 일본 조선의 경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 의한 기록인 경성번창기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이런 기록들은 임진왜란 당시의 승전,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승전이죠. 승전의 기억과 남산의 장소적 의미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인의 기억 속에 의미 있는 장소를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남산공원에는 청일전쟁 후에 일본 거리민들이 세운 갑오전승 기념비가 있었고, 러일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념물로 남아있던 포병진지가 있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은 박람회의 여웅장의 건물이 되어 늘 기생과 얘기들의 분냄새가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또한 외성대 충족관저 앞에 있는 대봉손수 은행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임진왜란 당시 갓도 기요마사, 가등청정이죠. 갓도 기요마사가 말을 메어놨던 장소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남산의 현재의 당대의 모습을 과거의 일본의 어떤 지배와 침략의 기록과 관련시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의 구축은 남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조선 일본인 거주 집단의 정체성 정치와 문화적 기억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도성내 거주가 허용되어 성내 남촌의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1885년부터였는데요. 일본인이 이 장소를 거주지로 정하게 된 것은 원래는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원래 남대문 일대 땅이 이제 노른자였는데 거기를 청국인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밀려서 이제 남산 쪽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남산 밑에 녹천정터에 지어졌고, 이 옆에 이제 영사관이 위치했는데, 이 영사관 부근에 거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을 잡음으로써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지금도 음식점 이름으로 남아있지만 진고개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진고개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질은 뻘밭이라는 뜻이죠. 배수가 잘 안되고 하수시설이 발달하지 않아서 늘 물이 질척한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자리를 일본인들이 선점한 것이 아니라 청국인들에게 밀려서 올라갔던 거다. 근데 이제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남대문통 대로변으로 일본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거주민들이 이제 남촌 일대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경성부사라든가 경성번창기에서 남산에 대한 기억을 지피려고 있는 일본인 공동체들의 서사 전략이 왜 그 남산과 더불어서 남촌이라는 곳의 문화적 기억을 확보해 나가려고 했는가라는 맥락을 이 대목과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들은 남산의 유물과 유적들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장소의 의미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그들의 집단적 기억 속에 있는 임진왜란, 러일전쟁, 청일전쟁 등의 연관스러운 과거를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남산의 장소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절점에 놓이는 것이 바로 1925년에 완공된 조선신궁의 건설이고, 이는 남산을 순경의 장소로 신력화하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정신적, 문화적 지배의 정점에 남산이라는 공간을 등극시키는 모멘트로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간을 지배하고 전유하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재생산하는 공간의 실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조선신궁의 건설과 시민공간의 지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염상섭의 사랑과 재라는 1920년대 발표된 아주 중요한 장편소설이 있습니다. 이 장편소설의 첫 대목에는 남대문에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선신궁의 신장로를 새로 만드는 데 동원된 노동자들의 노동의 풍경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41페이지 아래 인용된 대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앞에만 조금 읽어보면, 남대문 동편벽에서부터 남산으로 향하여 마주 건너다보고 시원스럽게 지쳐 뚫어 올라간, 시원스럽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이 화면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조선신궁의 신장로는 다지다가 내버려둔 죄악 돌판이 북쪽으로 치솟아 사태가 났든지 지금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서 한참 공사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7년 8월에서 28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1924년의 남대문의 경성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25년에 경성의 조선신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참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설자의 시각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시 이제 그 충년 대홍수에 무너졌던 용산 인도교를 구경하러 가는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 속에서 덕진이라는 주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췄다가 다시 그의 누이 동생인 이 작품의 주인공 순영에게로 이동하면서 여러 남대문 물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거지들의 취약한 몰골을 목격하고 조선 사람의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W정, 욱정이라고 되어 있죠. 당시 일본인들의 거주지였던 아사히마치인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식민지 수도 경성의 상징 권력으로 작동하는 조선 신사의 바로 아래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재의 서두는 의미가 깊고, 이것이 당대 지배 권력의 구도에 대한 염상섭의 어떤 척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볼 것은 조선 신사의 건설. 조선 신사는 원래 신사라는 이름으로 건설되자마자 신궁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죠. 조선 신궁의 건설과 이 상징적인 장소가 식민지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일일 것입니다. 일제 한반도의 신사 정책을 본격화한 계기가 바로 이제 관패대사 조선 신궁을 조용한 일인데요. 식민지 한반도 전역의 수호신, 총수호신을 봉사하고 그것을 한반도 내 전 주민 순경의 중심으로 하고자 한 것이 합방 전후부터였는데,
1912년부터 이미 총독부 예산에 그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매일신보에는 신사 건립 예정지를 남산공원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서 건립 예정지가 서울 경성시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창경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사의 표로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산공원에 이제 신사를 건립하기로 확정해서 메이지 천황의 신령을 봉사할 계획이었다. 이런 기사가 15년에 나오고요. 근데 원래 이 자리에는 국사당이 있었습니다. 조선 신사 건립 예정지에 국사당이 있었는데 다이쇼 시대에 그 둔지가 조선 신궁인 신영내에 포함된과 동시에 그 사당을 성의 현저동, 지금 그 인왕산 쪽에 가면 이제 국사당이 아직 있는데요. 동북쪽 인왕산의 중턱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일본 신화의 핵심적인 인물인 아마테라스 오오가미하고 메이지 천황을 제신으로 섬기는 신궁이 바로 조선 신궁인데요. 이것을 짓기 위해서 조선의 개국 이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를 모시던 국사당을 이전한 것은 상징적인 권력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사의 설계자였던 도쿄 제대의 이토 박사가 나의 생각 같아서는 신사라 일컫느니 보다 신궁이라 하면 좋을 듯하다. 신사보다 좀 한 단계 격이 높은 것이 신궁이죠. 처음에 신사로 계획되었지만 이것은 신궁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궁이 되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삿포로 신사라든가 사할린 신사에 비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식민지였던 대만 신사보다도 훨씬 더 그 규모와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도시 경성에 지어진 조선신궁은 당대 일본의 여타 식민지 동시에 건설된 신사에 비해서도 그 규모와 건축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상랑식이 거행되었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기사가 매일신보 1924년자에 실리게 됩니다. 남산공원의 조선신궁이 자리 잡게 된 것은 그 기슭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남촌의 일본인 거리가 경성의 가장 번화한 거리로서 위용이 높아가던 것과 더불어 식민지 도시 경성의 공간 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심판 대경성 안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경성 계획이라고 해서 경성을 새롭게 변창시킬 계획이 2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경성의 여러 주요한 관광지와 유적지를 안내하는 책이 이 대경성 안내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경성 신사부터 남촌의 번화한 거리까지를 소개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와 있고요. 경성일보 사회부장이었던 야노 간소와 경성도시문화연구소라는 당시 연구소의 모리카와라는 사람이 대망의 대경성부 출현을 맞아 36년에 공동으로 편찬한 심판 대경성 안내에서 조선신궁 아래 내려다보이는 풍경에 대해 말하면서 숭례문이 환기하는 오랜 경성의 회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이는 이 책의 서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조선 반도의 왕도로서 유용을 보여왔던 왕도이자 근대문화의 첨단에 서 있는 경성의 오랜 역사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근대도시 면모를 더욱 일신해가고자 하는 식민자이자 경성 주민이었던 일본인들의 시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산에 대해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던 애정의 분재에 역사적 승리의 기록이 잠재되어 있는 것처럼 남촌의 지명에도 그러한 맥락이 개입되어 있음을 심판 대경성 안내의 서술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장국천정은 원래 공동이었으나 러일전쟁 당시 요양의 전투에서 대승했던 하세과 대장이 경성에 진입하였을 때 이곳에 있던 대관정이 숙박하였던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세바 마치 장국천정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 여기가 이제 남촌에서 지금 롯데백화점 있는 곳에서 지금 웨스틴 조선 호텔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길이죠. 그 길을 이렇게 설명하는 등의 이런 서술 방식을 여전히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산의 조선 신궁이라는 장소가 당대 식민지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명되고 있는지를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김동인은 1930년에 여인이라는 김동인 작품 중에서는 별로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그런 이제 자전적인 기록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김동인이 평양에 있는 자기 정부를 부인을 버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당시 유명했던 장안의 김옥엽이라는 기생과 연애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남산에 올라갔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여기 인형이 있는데 핵심은 김옥엽이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어두운 밤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서 바로 밑에서 이제 뭔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죽고 싶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억의 더듬길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이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서술로 이루어진 이 소설에서 1인칭 화자 김동인 자신이죠. 장안의 소문난 기생인 김옥엽과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어느 하루 남산으로 의미 없는 산책을 나서게 됩니다. 그가 아무도 없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 김옥엽과 나란히 앉았을 때 산기슭에서 들려오는 인물들의 노동요를 듣게 되는데요. 이 회고하는 시점이 발표의 시점은 30년이지만 이 당시 이제 김동인이 김옥엽과 이 도피를 행각을 벌였을 때가 1921년 봄인데요. 조선신궁의 실제 봉사기간이 1918년부터 25년이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김동인이 남산의 꼭대기에서 전해 들었다는 인부들의 공사소리는 조선신궁의 건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이 조선신궁 건설 현장의 노동요를 듣는 순간 차차 센티멘탈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그 소리가 처량하게 생각되어서 마침내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돌연한 죽음 충동의 원인을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의 공간 침탈과 관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입니다. 본처가 있는 평양의 본가를 떠나서 경성에서 친구들의 하속을 전전하면서 오격과 일탈을 이어가고 있는 김동인의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죽음 충동의 원인을 단순하게 지배 권력과 결부시키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옥엽과의 애정 행각 속에서 반복과 질시 가운데 숨어있는 기괴한 애착의 도달점이 남산 정상에서의 돌연한 죽음 충동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해석일 텐데요. 그렇지만 식민지 눈펜 지식인이 행한 일탈의 현장에서 식민 본국의 언어, 여기 소설에도 뭐 노동요가 들려왔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인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요이 니우시오 뭐 이런 의미 없는 노동의 어떤 이 말들이 세노야 비슷한 그런 말들이 이제 일본어 활자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식민 본국의 언어로 노동하는 식민지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아마도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식민지 노동자들의 억압받고 통제된 일상을 목도하게 된 경험이 김동인의 센티멘탈한 감정 속에서 어떤 무의식과 결부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강경애라는 식민지식이 아주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쓴 인간문제에 보면 경성에 잠깐 머무른 주인공의 이동의 동선 중에 핵심적인 장소로 남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비라는 시골 출신 여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인용은 선비의 이제 이상이 되었던 대학생 신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철이가 부르주아의 자식이지만 아버지와 반목하고 싸우고 나서 집을 가출을 해서 할 일 없이 떠돌다가 남산이나 올라가 볼까 하는 뭐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경성제대에 다니는 식민지 엘리트인 신철은 식민지 노동자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부르주아 일상을 떠나 가출을 감행한 인물입니다. 그가 집을 떠나 경성의 친구들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요. 배고픔과 무리함을 견디지 못하여 경성의 번화가로 나오게 됩니다. 남촌의 미스코시 백화점 앞에 다다른 신철은 갈 곳이 없어서 남산으로나 올라가야겠다 생각하지만 너무 멀어서 미스코시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가 미스코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친 다리를 쉴 만한 유일한 장소로 남산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당시의 남산이 지배의 권력인과 동시에 식민지 주민에게 아무 꺼리낌 없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작품의 보다 핵심적인 인물인 선비라는 시골 출신의 여성 인물이 나오는데요. 시골에 왔다가 자기 친구랑 남산에 창경원 구경하고 남산에 가겠는데 조선신궁을 보더니
왠지 내려갈 때는 저 돌계단이죠. 이 돌계단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지주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고향을 떠난 선비의 짧은 경성 체험 속에서 남산 방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선비가 남산에서 이렇게 남촌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저기에 나를 폭행한 그 나쁜 놈 같은 놈들이 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은 당시에 식민지 출신, 그것도 시골 출신의 선비 같은 인물이 보기에 남촌이라는 공간이나 경성이라는 공간의 지배자들은 식민지 일본인만이 아니고 당대의 지주이자 지배자였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남산 신궁의 돌계단의 억압과 관련해서 선비가 떠올리는 생각이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 대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랑가제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노동요가 북악산의 장안의 녹기록 북악산의 아방궁, 남산의 조선친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길을 이렇게 닦아 놓으면은 일로 장안의 기생아씨들이 지나가겠지라고 하는데, 이 대목 또한 이 시민지의 지배의 이 길이 비단 지배자들이 이용했던 길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 뒤에는 이무영이라는 시민지 작가가 일본어로 이제 청기화집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일본어에 보면 청기화집이라는 표제가 북악산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대궐인데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는 이 집에 살던 이 유교적인 가문이 몰락하고 그 손자들이 우리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일본의 당대의 지배 전략에 맞춰서 새로운 생산 활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원도 설악산의 대개발에 참여하는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교적인 할아버지와 새로운 세대의 손자의 가운데 끼어있던 당대 지식인이자 굉장히 무능한 인물인 이 수봉교수라는 인물이 결국 아들의 일을 보면서 나 이제 반성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신궁에 가서 참배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대비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악산에 자리 잡은 대궐의 주인이 결국 남산으로 넘어가서 조선신궁에 참배하기까지의 과정을 당대의 지배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어로 작성한 이 이무영의 소설 속에서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는 정인섭이라는 작가가 위대한 새벽이라는 일본어 수필 속에서 대동아전쟁 2년을 맞이한 12월 8일에 이른 아침에 남산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아주 벅찬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시 1940년대 청동원 시기에 있었던 남산이라는 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말로 당대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남산과 조선신궁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장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 이중도시인 당시 남촌과 북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인데요. 이 이중도시의 문제는 분명히 남아있지만 사실은 그 이중도시에는 이미 30년대부터 균열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연한 경계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주민들의 이동과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다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이 남촌과 북촌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다가가야 될 문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